자, 이번 시간에는 5절 신탁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부동산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또 신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거 합해가지고 뭐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그런 것 정도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의 구조라는 게 여기 신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탁자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익자가 있다. 요렇게 이제 이게 3당사자 구조다. 요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 이제 신탁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명의를 이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은 신탁자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그럼 이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이게 명의가 바뀌었는데, 그럼 이거 수탁자 거냐? 또 그것도 아니죠. 이 수탁자는 자기 고유 재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신탁받은 요 신탁 재산이 있을 것인데, 요 재산은 별도로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따로따로 관리돼야 된다. 요걸 우리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 그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3번에 신탁과 관련된 기본 법률이 있는데, 자, 일반 법률은 신탁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제는 자본시장법에 신탁업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2009년도에. 그럼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된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옛날부터 은행에서 해왔던 이 신탁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관련되는 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흡수되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3페이지 신탁관계인,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가번에 보면은 뭐 금전의 운용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자세한 어떤 이런 법률 관계는 여기서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뭐 특정 금전 신탁이니 불특정 금전 신탁이니 이런 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셔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의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별도로 관리돼야 된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물적 유한 책임. 요 이제 수탁자, 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말. 그 다음에 요 수탁자가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요 충실 의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선관주의 의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굳이 이제 충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표현이 선관주의 의무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그거 가지고도 조금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수탁자는 이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에 수익자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우리가 수익권이라 한다. 근데 원래는 이게 일반 법률 관계로 치면은 계약은 요 두 사람이 맺었죠. 그럼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이 계약의 어떤 뭡니까 효력을 이 사람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계약은 체결했는데 내가 혜택은 이 사람에게 가도록 하겠다. 요 제3자를 위해서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얘가 그거를 누리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법리인데, 신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탁은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 12페이지 63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딱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첫째 줄에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이 발생한 시점에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요 사람은 그러면 수익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요 당연히 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은 요 수익자는 당연히 요 수익권을 취득한다. 요 당연히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원래는 이 사람한테 의사 표시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얘는 당연히 법적 혜택을 받는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진다. 이런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그런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4페이지 수익권. 첫째 줄에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를 말한다. 수급분을 말한다. 연이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그 다음 밑줄요.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수익권이 발생된 시점. 그게 어디냐? 언제냐? 신탁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이다. 요 날에 당연히 수익권을 가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 수익권이라는 권리는 요 수익자가 요 수탁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다 그래가 지명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 채권도 자기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하면은 요 수익권을 요 사람이 또 다른 A-라는 사람에게 요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은 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내가 당신한테 가지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저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또는 통지 안 하더라도 요 사람이 그거를 승낙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채권 양도에 있어서 대항 요건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채권 양도는 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 두 사람에 의해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알려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통지를 하든지 이 사람이 스스로 승낙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민법에 있는 채권 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21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신탁의 수익권은 민법상의 지명채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지명채권의 대비되는 말이 정권입니다. 정권은 항상 유통이 되니까 채권자가 계속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요런 일반적인 채권은 딱 채권자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명채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지명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게 이제 민법 450조에 있는데, 그래서 신탁법에도 이것을 명문화하여 수탁자에게 통지 또는 수탁자가 승낙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사람이 뭐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우열을 가리느냐, 이거는 이제 뭐 이 서류를 이 사람들이 뭐 위조 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 일자 있는 정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거기 215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수탁자 외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이 확정 일자 있는 정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전부 민법의 일반 그 이론입니다. 자, 수익정권, 신탁의 수익권을 정권화한 것을 수익정권이라고 한다. 뭐 발행해도 되고 안 발행해도 되고 뭐 이런 건데 쭉 뒤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마지막 줄에 이제 우리가 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에 한해서만 수익정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밑줄 그으셔가지고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의 설정. 또 지금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나오고, 이제 그 신탁재산은 그러면은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요 사람한테 신이 뭡니까? 믿을 신자 맡길 탁자지 않습니까? 믿고 맡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양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물건 중에는 양도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 가능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동산 등등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요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금전 채권 같은 거 있단 말이죠. 요것도 재산인데 요것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신탁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요런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1번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끝에 보면은 신탁 재산은 이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떤 것들이 신탁할 수가 있느냐? 금전, 정권, 그 다음에 금전 채권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금전 채권도 신탁이 가능하다. 이거 말고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신탁이 가능한데 시험에는 요게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금전 채권은 신탁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권리도 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연해서 그냥 뭐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6-2번 신탁재산의 범위,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쭉쭉,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거는 이제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요 신탁재산을 맡겼는데, 뭐 누군가가 이거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거를 수용해 갔다든지 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가겠죠. 뭐 국가가 가져갔으면 국가에 대해서 보상금 내어놓아라 하는 권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신탁재산이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권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물상대위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당권 은행에서 하실 때 요게 무슨 개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6-2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등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바톤 타치하는 거죠. 요게 없어지고 요 자리에 새로운 그 권리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신탁재산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물상대위권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물상대위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6-3번 분별관리. 요거 따로따로 관리돼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그런다. 오른쪽에 있죠. 자, 그래서 첫째 줄에 신탁재산은 이제 명의가 수탁자에게로 넘어왔죠. 그러면 수익자를,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요 사람을 위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니까 명의가 이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의 고유재산하고는 다른 거다. 별도로 관리해. 그럼 예를 들어가 이게 개인일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럼 요 중에서 요것만 상속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만약에 채권자가 여기 대해서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려고 한다. 그럼 요것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겠죠. 요거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런 거를 신탁재산의 독립성. 그런 말을 6-4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명의인인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기속되지 않는다.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니까 상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의 채권자는 강제집행 못한다. 요런 네 가지가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 그러고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실적배당 동그라미 하시고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수익보장이라고 하면 이게 틀리는 거죠. 수익보장의 원칙 그러면 이건 당연히 틀립니다. 실적배당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신탁의 공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은 불법 신탁인데 탈법행위다. 소송만을 목적으로 재산을 맡긴다.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또 이제 나의 재산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재산을 슬쩍 우리가 뭡니까? 빼돌리는 거. 신탁의 형태로 빼돌린단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의 채권자는 너 왜 나를 골탕 먹이는 사회행위를 하느냐 해가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소송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목 정도로만 보시고 특별히 너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종류가 나오는데 뭐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계약 신탁, 유언 신탁.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사익 신탁, 자익은 이런 거죠. 요 신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요거를 자익 신탁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요거하고 요게 다른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런 거를 타익 신탁이라고 그러겠죠. 뭐 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 비영업, 개별 집단. 그 다음에 9-6번은 이게 펀드하고 신탁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간접 투자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신탁도 간접 투자의 일종이죠.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상품의 종류 10-2번 단독 운용, 합동 운용. 제목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금전, 불특정 금전인데 불특정 금전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금전, 요 사람이 특정
방법을 특정한 대로만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또다시 오른쪽에 10-4번에 1임형하고 비일임형이 있죠. 그래서 둘째 줄에 특정 금전 신탁을 고객이 운용 권한의 일부를 맡기면은 이게 1임형. 운용 권한의 일부를 안 맡긴다는 거는 이거 관리만 해달라는 관리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관리 신탁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리 신탁의 수익권은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이거 금융상품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원래는 신탁은 금융상품인데 관리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여기 뭡니까? 그 처분을 맡겨가지고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관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 신탁은 그 10-4번의 제일 밑에 줄에 신탁회사가 재산의 운용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탁 상품은 관리 신탁이라 해가지고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예 우리 입법자들은 그것은 너무 밋밋하니까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하겠다. 그런 입법적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신탁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요런 신탁을 무슨 신탁으로 하는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관리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예컨대 뭐 임대차 같은 거 해가지고 수리 같은 거 해주고 임대료 받고 뭐 이런 거 관리의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예 처분까지 맡기는 거, 처분 신탁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 해가지고 담보가 이제 일반적인 담보를 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이게 경매 들어가고 하면은 유찰도 되고 굉장히 그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아예 신탁회사 이제 담보의 목적으로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도로 회수하면 되고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부동산 담보 신탁.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은 이건 뭐예요? 토지 신탁이라고 하고 요거는 개발 신탁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관리만 맡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까지 하는 거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 분양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발 신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는 뻔하죠. 요런 신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형태 224페이지 기타 유형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신탁은 뭐예요? 투자 신탁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부동산 구입해가지고 그거 개발한다든지 뭐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부동산 투자 신탁.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3-2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옵스텔 같은 거 분양할 때 그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건축물의 분양 관리 신탁. 그래가지고 분양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관리를 여기다 맡기는 그런 신탁을 이야기한다. 그런 거죠. 오른쪽에 뭐 자산 유동화는 거의 뭐 현실에서 뭐 없다고 그러니까 뭐 요거는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부 신탁. 기업이 회사채 발행할 때 부동산 같은 담보를 금융기관에 이제 담보를 신탁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이 신탁이 되면 대외적으로 이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등기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가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인데 보시다시피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출제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은 거의 뭐 우리는 맞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라 그러죠. 요게 이제 그 2020년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근데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민단체에서도 노력하고 굉장히 뭐 신문사설 같은 데서도 압박을 가고 했는데 요지부동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2018년입니까? 그 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연속적으로 뭐 키코 사태라든지 막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걸 허겁지겁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시행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왜 그러면 금융소비자가 보호돼야 되느냐? 이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정보의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은 정보가 너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판매자에 비해서 정보가 너무 모르니까 교섭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보호되어야 된다.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종합법을 만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기관은 금융기관이 이제 모범 규준이라는 거는 이거는 행정 지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 모범 규준이라는 거는 신사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금융기관하고 우리 요 정도는 지키자 해가지고 신사협정을 맺는 거죠. 그게 지금 2번의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 있고,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요 내용, 추진 배경. 자, 오른쪽에 추진경과 주요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요, 기능별 규제를 하고 있다. 요 자리에 기관별 규제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요거는 어떤 곳에서 거래를 하느냐, 은행이냐, 보험회사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 법이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서 하건, 보험회사에서 하건, 똑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은, 그거는 같은 법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금소법은 상품을 4가지로 지금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금성, 보장성, 그 다음에 대출성, 그 다음에 투자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이 금소법이 만들어졌을 때 2020년, 그 다음에 시행되었을 때 21년도에는 다음 중 금소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내가 엉뚱한 거 하나 하는데, 요즘은 이미 벌써 2024년도니까 요런 거 하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직접 판매업자가 있고요. 요거를 대신 판매하는 대리중개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업자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상품이 4가지가 있죠. 여기 판매하는 업자가 3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곱하기를 하면은 12가지 방식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요런 식으로 되고, 요거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되면은 12가지 방식이 된다. 그럼 어느 곳에서 보장성 상품을 직접 판매하던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법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능별 규제 체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있죠. 금융상품 4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보장성은 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대출 다 아시는 거고, 투자성은 뭡니까? 정권이나 파생상품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조직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판매업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대리중개업자가 누구예요? 요거는 정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권유 대행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거든요. 요거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이 2009년도부터 지금 시행되니까 벌써 만들어진 지가,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정권은 그런 분들이 없죠. 근데 시중에 나가보면은 정권회사가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가에만 있지. 그래서 정권의 경우에도 보험 설계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리중개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28페이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금융상품 기능별 규제, 그 다음에 상품을 4가지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업자도 3가지로 분류하고, 그 다음 4번째는 뭐예요? 요거를 일반 금융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전문 금융 소비자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반이겠죠. 근데 전문 금융 소비자라는 것은 어떤 정보력이나 그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페이지에 이 금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6대 판매 원칙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요 6대 판매 원칙 중에서 3가지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이거 전부 다 적용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거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라번에 나오죠. 금융 소비자 해가지고 2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융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 규모
경우 등에 비추어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전문 금융 소비자, 없으면 일반 금융 소비자. 그럼 일반 금융 소비자는 조금 더 보호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가, 한국은행, 또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이런 회사들은 누가 봐도 전문 금융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모른 예시 정도 지금 우리 책에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그냥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른 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가 나오는데 이 금소법 7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전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뻔한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책무, 소비자의 권리, 국가의 책무가 아니고, 한 장 넘겨보시면, 밥원에 이제 국가하고 상품 판매업자의 책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전혀 또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판매 행위 규제가 나오는데, 6대 판매 원칙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6번까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 6대 판매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맛배기를 보면은 거기 3번에 설명 의무, 4번에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5번에 부당 권유 금지, 6번에 광고 규제는 모든 유형에 해당된다는 거는 요거 지워버렸네. 요 4가지 상품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4가지 상품. 근데 첫 번째 투자 권유와 관련한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에 적정성의 원칙이 있죠.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금성 상품이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예금성 상품이 적정성의 원칙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적정성의 원칙은 위험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위험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적합성의 원칙은 왜 빠지느냐? 이거는 그 시행규칙에 가면은 다른 상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2가지를 맛배기로 일단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번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나오는데, 셋째 줄에 보면은 가로 속에 설명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부당권유 행위 금지,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광고 규제 위반, 요거 4가지에 대해서는 발생한 수익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쭉 내려와 보면은 과태료가 또 1억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뭐 1천만 원짜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금소법의 6대 판매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대 판매 원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상품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음의 6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가 뭐냐? 적합성의 원칙. 일단 제목을 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설명 제대로 하라는 거죠. 설명 의무. 그 다음에 4번째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뒤에는 안 적겠습니다. 5번째, 부당권유 금지. 부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6번째, 광고와 관련되는 규제. 광고 규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요거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1번이라 하죠. 요 1번, 2번, 3번은 뭐라고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4번, 5번, 6번 있죠. 요거는 뭐라고요? 일반, 6번은 제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광고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제끼고, 요거 2가지는 일반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 금융 소비자도 포함이 된다. 요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는 다음 중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내가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하튼 요거 아니면 요게 정답이다. 요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2번째 포인트는 요거 2가지를 위반하지 않습니까? 1번, 2번을 위반하면은 요거
요거는 과징금은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태료는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요것만 알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 3번 있죠. 3, 4, 5, 6번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요럴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얼마까지요? 50%입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거는 뭔가 하니까 어떤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빼앗아오는 제도입니다. 요거 둘 다 이제 행정제재인데 요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벌금은 행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판사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거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꼭 아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요거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아셔야 된다. 둘 다 요거 사실은 요거 3천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 1억짜리거든요. 이런 건데 이 금액은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금액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자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투자권유 대행인 보험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대신 지금 뭐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뭡니까?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일을 한 그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변제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종업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형적인 사용자 피용자 관계예요. 명령 복종 지시 뭐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권유 대행인이라든지 보험 설계사분들은 그 일을 맡긴 회사하고는 독립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은 사용자 책임제라고 도입했다는 거죠.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아닌데도 사용자 책임을 져라. 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본의 금소법은 금융회사하고 대리중개업자 간의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 책임으로 도입하였다. 여하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사용자 책임을 진다. 요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차번에 요 위법계약 해지권은 요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이제 지워버리죠. 만약에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위법성이 있네. 소비자가 이걸 뒤늦게 알은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5년,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는 요거 1년이거든요. 요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요거 가로넣기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는 5년, 위법하다는 내가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입니다. 요거는 안 날, 요거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가로넣기 문제 꼭 하죠. 그러면 여기에 위법성이 인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6대 판매 원칙 중에서 무엇을 어겼느냐? 요거 5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거를 의미해요. 광고가 빠집니다. 왜 빠지겠어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5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그런데 이 소비자가 엉터리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지하겠다고 하면은 요청이 들어오면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을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으면은 회사가 수락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번에 첫째 줄에 5대 판매 규제 동그라미가 외우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가 그렇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손해가 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당신 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느냐? 위약금 내놔, 손해배상 내놔 이러면 겁이 나서 이런 제도는 있으나 안 하겠죠.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는 거니까 넷째 줄에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거 이런 거 물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밑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나오죠. 그 밑에 열흘 나오고요. 거절했을 때는 통지해야 되고 역시 위약금 이런 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뭔가 하니까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한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이거 대비가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계약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청약한 단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은 아직 불성립됐어요. 계약은 아직 불성립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거는 회사가 위법 사실 여부가 이게 없어도 이거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소비자한테 획기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도 위법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법성이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아이고 내가 괜히 청약했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대비되는 거, 요거는 계약 성립이다, 요거는 계약 불성립이다, 요거는 위법성이 인정돼야 된다, 요거는 위법성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요거 날짜 좀 외우셔야 돼요. 그게 212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76에 나오는데, 요거는 각주에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입니다. 요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가로넣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철회권. 자, 거기 청약철회권의 둘째 줄에 그런 말이 있죠. 청약 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요게 상품이 제한되어 있어요. 고난도자 들어가는 상품이 있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ELF 같은 거거든요. ELF 같은 거, 고난도 금융상품, 그 다음에 고난도 투자 1임 계약,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 그 다음에 비금전, 부동산 신탁 같은 비금전 신탁, 요런 것들만 청약철회권이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죠. 거기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역시 뭐 이거 위약금 같은 거 물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타번에 조정 이탈 금지 소송 중지 제도는 뭔가 하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이 조정을 하는데 이 금융회사가 조금 그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그런 거를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막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소를 제기해버려요. 그럼 이때까지 조정한 거는 헛사가 되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만 끄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제도를, 요런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소 제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대신에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먼저 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소송 중지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두 번째는 아예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2천만 원 이내예요. 그래서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면 아예 소제기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 2천만 원, 요거는 아예 소제기가 금지됩니다. 조정 이탈 금지, 조정 무조건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조정에 우선권을 두겠다는 거죠. 요거는 소송 진행 중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보통은 거꾸로입니다. 조정 중에 이제 이런 게 더 많은 거죠. 관계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뭐 소비자가 분쟁 조정 중이다, 소송 중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를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소비자가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금소법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니까 열흘 이내에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를. 그러면은 이 회사는 열흘 이내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하실 거는 그 셋째 줄에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책에는 연기만 돼 있죠. 아닙니다. 이거 제한도 가능해요. 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금지도 가능해요. 그 대신에 거절이라고 하면 될까요? 거절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 책은 연기만 돼 있네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료 좀 봅시다 할 때 회사는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열흘도 외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입증 책임제나 특히 설명 의무를 했니 안 했니,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법정에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소비자가 저 회사가 잘못했다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회사가 스스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시죠? 특히 우리가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왜 환자들이 100% 집니까?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제조로 입증합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요 하부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이 회사에게 전환되었다. 요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과실, 야 우리 회사가 설명 의무를 일부러 안 했어. 실수를 안 했어. 이런 거를 회사 스스로 그거를 고의가 없었다. 실수가 없었다는 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6대 판매 원칙 조금 이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요 적합성의 원칙은 요 사람한테 투자 권유할 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한다면은 내한테 좀 내가 상품 잘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 권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한다면은 이야기죠. 원하지 않는다면은 투자 권유를 할 필요가 없죠. 원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맞는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확인받고 이 사람한테 제공해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 이 사람 정보를 파악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상품이 적합하겠구나. 그런 상품을 투자 권유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합성의 원칙. 그게 지금 가번에 있죠. 그래서 둘째 줄에 밑에서 둘째 줄에 부적합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일반 금융 소비자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3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줄에 정보 파악 그 밑에 항상요 확인 받습니다. 제공하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패러그래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주로 펀드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적정성의 원칙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뭔가 거래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상품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위험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험한 상품이 뭐예요? 예를 들면 파생 상품, 파생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고난도자 들어가는 거 있죠. 정권 쪽에, 투자성 상품 쪽에 치면. 그럼 요런 상품을 할 때는 사실은 가만 내버려둬도 되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근데 이때 회사는 저 사람이 너무 위험한 상품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 위험한 상품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정보 넘겨보고 확인받아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적정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품을 거래하더라. 그러면 경고하라는 거죠. 이거 당신한테 너무 적정하지 않다. 그래도 이 사람이 거래를 강행하겠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사는 경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 원칙을 나번에 적정성의 원칙.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는, 요거 두 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금성 상품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예금성 상품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명의 문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할 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투자 권유할 때 이 사람한테 제대로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라. 그리고 역시 확인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설명 제대로 했다는 거 확인받는 거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일 끝에 보면은 보장성 상품에서는 뭐 설명해야 되고 뭐 이 상품에서는 뭐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일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3번까지 끝났네요. 일단 너무 어지러우니까 조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럼 4번은 뭔가 하니까 요게 이제 왜 요거를 만들었는가 하니까 이거 은행의 꺾기 때문에 사실은 만든 거예요. 이거 은행 꺾기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해 줄 때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꺾기 같은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라버는 첫째 줄에 있죠. 우월적 지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5번 정도는 그래도 볼만하죠. 보시면은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다.
이런 거고 나머지는 외울 게 없습니다. 3년 정도는 외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권유 행위로 넘어가는데 부당하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1번부터 보면 오른쪽에 굉장히 10번까지 많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뻔하게 이제 감이 오거든요. 7번 같은 거 보면은 투자성 상품 이게 정권입니다. 금융 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 권유 요청이 없은 방문 판매요. 그래서 방문 판매 해가지고 할 수 없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는 여기에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방문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7번에 밑에 각 주에도 그런 예외가 적혀 있지 않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어찌됐든 전화나 직장 같은 데를 방문해가지고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요거는 예외가 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거절했습니다. 또 거절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권유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그것을 전혀 소개해 놓았지 않았죠. 그러니까 8번도 그냥 여러분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방문 판매와 관련해가 방문 판매는 전화 권유도 포함되거든요. 요즘 그게 굉장히 많으니까 자세하게 지금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 판매법이 2021년도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A번에 보면은 첫째 줄 일반 금융 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자꾸 전화하고 하니까 짜증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B번 방문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목적,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되고 상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실 분들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포인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요거는 아셔야 되겠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야간에는 방문 판매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이 언제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인데 이것도 예외가 사실은 있어요. 이 소비자는 야간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야간에 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예외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거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과 일반 소비자 간에 계약서류,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말이 어긋나는 거죠. 소비자는 계약서류 안 받았다 그러고 회사는 줬다 그러고 그럼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역시 누가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할 거냐,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랬죠. 그런데 금소법은요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 설명 의무에 대한 고의과실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이런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광고인데 불특정 다수인인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램 볼 게 없고 이거 읽어보시면은 별로 우리가 읽을 만한 게 없어요. 쭉 시험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틀릴 만한 게 없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소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문제 이상 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내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 문제 이상은 내야 되는데 과연 출제자가 다른 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출제할지는 조금 장담을 못 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